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2년 사회 전기공사기사 전기기기에서 출제되었던 수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했던 전기응용과 마찬가지로 실제 지금부터 볼 이 수문항에 대해서는 일부 실제 시험 문제와 다르게 저희가 구성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와는 상이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칭 3상 고연선의 평형 3상 교류가 흐르는 경우 회전자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기를 보면 발생 회전자기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의 순을 A, B, C라고 하면 이 순서대로 회전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어서 이미 두 개의 선을 서로 바꾸어서 결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역방향의 회전자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 회전자기 방향을 바꿀 수가 있더라. 요거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삼상 기기에 삼상 교류를 인가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이 회전자기의 회전 속도는 실제 동기 속도와 같더라. 이런 것도 챙겨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보면 발생 회전 자기는 전류와 같은 주기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이 자기 자체를 전류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류의 주기와 같은 주기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한 사이클의 전류가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한 사이클에 대해서 회전자기는 한 바퀴가 형성되더라. 실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예요. 이런 수식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더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솔직히 1번, 2번 대충 보더라도 세 번째, 발생 자기의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늦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답은 요거구나. 바로 고를 수가 있죠. 왜? 앞에 언급을 했지만, 회전자기 속도는 실제 동기 속도이고,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동기 속기가 아니고 동기 속도죠. 자, 그래서 다시 이 회전자기의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와 같더라. 우리 이미 요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거 보자마자 딱 고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보기를 또 한번 보면 발생 회전 자기의 세기는 각 코일 최대 자기 1.5배입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요 내용은 보통 우리가 안 챙기지 않나? 그쵸? 그래서 솔직히 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볼 필요 없이 3번만 가지고도 답을 고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나마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권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때 이 A, 요 단자를 실제 권선이 가뭄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선을 혹은 권선을 이런 식으로 감아줄 거기 때문에 실제 가뭄이 끝나는 부분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여기를 A 탓이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B의 반대쪽에 B 다시가 있을 거고요. C도 마찬가지로 C 반대쪽에 C 다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여기서 각 상에 흐르는 전류를 자, 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상에 대한 전류의 순식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류 기준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여기에 있는 발생하는 회전자계 요놈을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자계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A상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계 기준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A상에 대한 자계, B상에 대한 자계, C상에 대한 자계. 자, 일단 각각 자계에 대한 순식값을 쓰기 위해서 미리 앞에 자계 최대값이요. 요거를 적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류에 있는 이 표현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식값은 최대값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인을 붙여 쓸 수가 있는데 요걸 토대로 자기에 대한 수식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요 그림을 봤을 때 제가 편의상 이렇게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A상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대요. 자,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경우에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의거하면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전류에 의해서는 이런 방향의 자개가 형성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방향의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류로 인해 형성되는 자개는 이 전류보다 90도 앞선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개 기준으로 어쨌든 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인에 있어서 90도를 앞서게 한 게 자개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인에다가 90도를 앞서게 하면 실제 얘들은 코사인 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개에 대한 수식값은 A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B상과 C상에 대한 자기의 수식값을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딱 A상이 기준이 되는 그 순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을 0초 기준으로 보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t에다가 0을 넣은 그 결과를 이렇게 쭉 빼서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0일 때 A상에 대한 자개값은 최대 자개값과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상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상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형 3상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 이 전류들이 평형 3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자개들도 평형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로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뽑아낸 이 결과를 적용을 하면 우선에 HA, 즉 A상에 대한 자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최대값과 같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크기는 최대 자개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 이 값과 이 값을 고려를 할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동기에 이러한 평형 3상 교류, 전류를 넣었을 때 발생하는 회전 자개들은 이 전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각각의 자개값의 합성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합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요거부터 조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실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을 건데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제가 나타내고 있는 이 크기가 최대 자기값이라면 여기서 절반이 되는 값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크기 자체가 2분의 1 hm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요 C상에 대한 값도 우리가 마이너스 즉 역방향을 취해서 나타나게 되면 요놈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놈의 크기도 2분의 1 최대 자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 발생 회전 자개 같은 경우에는 결국 A에 대한 자개 값과 B에 대한 거 그리고 C에 대한 거 이렇게 합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요거부터 조금 합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둘의 합성은 제가 나타낸 이오놈과 이오놈의 합성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 얘들을 합성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A상 기준의 자개 방향과 같은 방향의 합성 벡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바로 B상과 C상에 대한 자개의 합성 벡터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두 벡터에 있어서 수선을 이렇게 쫙 그어보면 이때 이 각도가 60도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선적으로 요만큼에 대한 크기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크기는
2분의 1 HM에 코사인 60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얘를 다시 계산하면 4분의 1 최대 자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지금 이놈의 전체 값은 이 값이 2배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놈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 다시 적겠습니다. 실제 이 값은요, 우리가 앞서 최대 자계와 같다,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성을 하니까 여기 있는 값 2분의 1 HM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방향이 그냥 이렇게 같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더해주면 2분의 3 HM 이렇게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1.5 HM. 즉 발생 회전 자계는 최대 자계 몇 배가 된다? 1.5배가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 마지막 보기에 있는 내용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굳이 챙겨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요거 때문에 1번 문제 풀이가 좀 매우 길어졌는데, 이 다음부터는 좀 필요한 거 위주로 빠릿빠릿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회로 기호는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 그리고 밑에 뭐 이런 식으로 기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 그림 기호는 1번 BJT를 의미를 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기에 있는 IGBT, MOSFET, JFET 여러분들의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JT, 그래서 뭐 NPN 접합형이냐, PNP 접합형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화살표가 달라지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JFE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림 기호로서, 그리고 공피평 MOSFE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증가형 MOSFE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IGB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더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이오드로 교류 전압을 정렬할 때 가장 높은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교류 전압의 크기는 동일하고 부하는 순정 부하이다. 자, 일단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단상 반파부터 삼상 전파까지 정류 전압, 즉 직류 전압에 대한 수식을 조금 적어보면, 자, 단상 반파 같은 경우에 직류 전압은요, 요놈을 직류 전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다이오드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45 곱하기 교류 전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이어서 바로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일단 지문에 보면 교류 전압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똑같은 V가 이런 식으로 인가된다라고 하면 실제 가장 높은 출력 전압, 즉 가장 큰 직류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앞에 있는 개수가 가장 큰 삼상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권수비가 60이고 전부하시 2차 전압이 200V인 단상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할 때 무부하시 1차 측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뭐 간단히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무부하시의 1차 측 전압은 권수비 곱하기 1 플러스 소수 형태의 전압 변동률 곱하기 2차 측의 전격 전압, 이런 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보면 60 곱하기 1 플러스 전압 변동률 3%니까 0.03, 그리고 2차 측의 전격 전압 200. 그래서 이 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다가 넣으시게 되면요,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요. 혹시나 뭐 이런 관계식을 보통 뭐 안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변압기의 철심이 있고요. 여기에 2차 코일, 1차 코일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문 기준을 다시 보면 권수비가 60이요. 그리고 전부하시 2차 측의 전압이 200V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압 변동률은 변압기에 있어서는 2차 측에 있어서 전압의 변동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0.03
내지 3%요. 자,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의 무부와 단자 전압입니다. 자, 근데 단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부와 단자 전압은 기전력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1차 측의 기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놈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우선 얘를 물었고요. 권수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놈들의 관계성, 즉 권수비를 가지고 한번 보면 2차 기전력분의 1차 기전력 되고요. 그럼 이때 1차 기전력은 권수비 곱하기 2차 기전력이 될 겁니다. 그럼 얘가 60이기 때문에 이 친구만 알면 그러니까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은 이 전압변동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전압변동률 수식을 한번 적어보면 2차측 전격전압분의 2차측 무부하 전압 빼기 2차측 전격전압 퍼센트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바로 소수 형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적으로 여기에 0.03 넣고 그 다음에 2차측 전격전압 200 그리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200을 넣게 되면 실제 무부하 시 2차측 단자 전압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 몇 번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206V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얘가 2차측 기전력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똑같이 1236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도 관계는 없는데 실제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 얘를 무부하 단자 전압 기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실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다시를 찍은 이유는 얘가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실론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퍼센트로 쓰기 때문에 여기다 3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입실론 다시를 써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점을 찍는 거니까 참고적으로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값을 구했고요. 결국 이 수식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에다가 권수비 A가 곱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놈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관계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고 계시다면 챙겨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서브모터의 특징에 대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서브모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빈번하게 정지를 해야 되고 동작을 해야 되는 요런 조금 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장소에 있어서 사용하는 모터, 즉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보기를 보면서 풀면은 자, 일단 요의 특징은요. 시동 토크는 커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부의 관성 모멘트가 작고 그리고 반응 속도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기적인 시종수는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챙겨 놓으시면 회전부의 관성 모멘트를 작게 하기 위해서 실적으로 가늘고 긴 회전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챙겨놓으면 도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빈번한 시동, 정지, 그리고 역전, 즉 역회전 등의 가혹한 상태에 견디도록 견고해야 되고 큰 돌입 전류에 견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류 서브모터에 비하여 교류 서브모터의 시동 토크, 즉 기동 토크가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이놈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해서 답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직류와 교류를 비교한다? 실제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직류와 교류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겠죠. 자, 우리가 알기로 일반적인 교류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유효하겠습니까? 에 대한 비율, 역률이라는 게 어떤 값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직류는요, 항상 역률이 1이에요. 그럼 애초에 역률이 기본적으로 1이 아닌 교류와 항상 역률이 1인 직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비교 불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간단히 생각을 하면 100% 유효하게 쓰는 직류가 당연히 성능적으로 봤을 때 더 좋겠네. 실질적으로 직류 서브모터가 교류 서브모터보다 기동 토크가 매우 큽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더라. 간단히 이런 식으로 챙겨가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단자 전압이 120V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100A 그 다음으로 전기의 저항이 0.25옴인 분권 전동기의 발생 동력은 몇 킬로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물어본 것은 결국 이 전동기의 출력이죠. 직류 전동기의 출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전기자 저항 내지 계자 저항, 즉 직류기에 있어서 내부 저항의 언급이 있으면 우리가 이 기전력을 분권에 대한 별도의 수식 V-IARA로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IA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를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거 모르신 분들은 없겠죠? 분권 같은 경우에 IA 전동기입니다. I-IF 발전기라면 이놈이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 기전력은 V-IARA 그래서 지금은 요걸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문에 있는 것을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120 빼기 전기자 전류 100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0.2 그리고 다시 곱하기 IA니까 100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하니까 1000W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10kW가 되더라.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삼상동기 발전기 2대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대요. 각 발전기 한 쌍의 기전력이 2000V고요. 동기 리액턴스는 5옴이랍니다. 그리고 이 두 발전기의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있는 경우에 동기와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대요. 자, 일단은 어쨌든 이 문제는요. 여기 있는 동기와 전류를 계산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동기와 전류를 다르게는 유효순환 전류 내지 유효행유라고도 부릅니다. 일단 요놈에 있어서의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와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동기 리액턴스 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이 식에 대입만 하면 끝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동기 리액턴스는 5옴요. 그 다음에 기전력은 2000 그리고 뒤에 사인 2분의 위상차 30도 요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넣게 되면 이 계산기에서는 103.53이라는 값을 퇴하고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104A가 되는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면 회전속도가 일정하대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기는 회전속도가 일정한 친구들 아닙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난조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동기전동기는요. 기본적으로 계자가 돌극형인 것을 씁니다. 물론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돌극형도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원통형을 쓸 때도 있는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공극이 균일하기 때문에 난조가 거의 없고요.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공극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난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을 쓰냐 돌극형을 쓰냐에 따라서 이놈을 좀 고려해야겠지만 실제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돌극형만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조 발생이 심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어서 보면 실제 이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난조도 일어나기 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기 전동기는 실제 기동시 기동 토크가 0에 가깝죠. 그래서 별도의 기동 장치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즉 여러분들이 흔히 익히는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기동법 내지 자기기동법 그 다음에
기동전동기법. 실제 이 기동전동기법 같은 경우에는 유도전동기를 가지고 이 동기전동기를 돌려주면서 동기 속도에 맞춰주면서 기동을 시키는 방법인데, 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은 이때 기동전동기로 사용하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얼마입니까? 얘는 동기전동기의 극수에다가 이극을 뺀 것, 즉 이만큼 작은 것을 씁니다. 저런 거 한 번씩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복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동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좌에 별도의 권선, 즉 제동 권선을 감아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특히나 이 제동 권선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기 전동기에 있어서 기동 토크를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그 외에 정말 중요한 게 난조도 심해지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를 형성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뭐 돌격형을 쓰면서 심해질 수 있는 난조를 방지할 수 있는 이 제동관선을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류 전원이 필요하다. 그쵸? 이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계좌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직류 전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직류 전원을 우리가 직류 여작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대학교의 단락전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주어졌었는데, 일단은 보기를 보면요. 첫 번째, 1차 단락전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1차 단락전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1차 단락전류 1차 전격전류의 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2차 단락전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식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주어졌는데, 솔직히 요놈 같은 경우에는 딴 거 1번 어이씨고 이거 뭐지? 그 다음에 3번 이거 뭐지? 라고 하더라도 답은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2번이라고요. 실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A 지금 요 위에는 A가 뭔지 안 적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A는 권수비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조금 만들면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다라고 좀 바라봐 주시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수비 관계를 이용을 하면 실제 전류 관계에서는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단락 전류 기준을 하게 되면 뒤에 X만 붙여주면 끝이죠. 1차 단락 전류분의 2차 단락 전류. 그래서 다시 얘를 2차 단락전류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항을 하니까 권수 2 곱하기 1차 단락전류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바로 맞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단락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락비는요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예요. 뭐 여기서 1차치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다 1 적겠습니다. 자, 요 놈은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더 P, Z 분의 V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참고로 이때 전압의 단위는 볼트고 이때 P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만 보면 해결되네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단락전류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1차 측 전격전류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얼씨구 이 친구가 분모에 있네. 이거 바로 답이겠구나. 바로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으로 뭐 1번 내지 3번 모르더라도 답은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더라. 자, 일단 근데 한번 보는 김에 나머지 비교적 간단히 많이라도 보고 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조금 전환시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문제에 있던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보셨던 내용이 될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단락시의 등가 회로, 즉 단락 시험 기준으로 우리 필기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실제 변압기 등가 회로 1차, 2차를 전기적으로 묶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2차 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적으로 1차 측과 접속을 하기 때문에 얘를 환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차 기준으로 환산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권수비에 의거해서 저항성분은 권수비 제곱을 곱해주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권수비를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뭐 단락시나 혹은 부하가 걸려 있을 때 기준에서는 실제 이 여자회로 흐르는 여자 전류 값은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단락회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를 무시한 나머지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차와 2차를 전기적으로 묶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임피던스는 위에 있는 연들의 합성값이 될 거고요.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1차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임피던스다 라고 해서 보통은 1차 환산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자 1차 측에 있는 임피던스를 Z1, 2차 측에 있는 임피던스를 Z2라고 했을 때 실제 2차 측에는 권수비의 제곱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즉 환산 임피던스는 다시 1차 측의 임피던스 더하기 권수비 제곱 곱하기 2차 측의 임피던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회로에 있어서 전압도 있겠다, 전류도 있겠다, 임피던스도 있겠다. 실제 이런 식으로 하나 짤 수 있겠죠. V1은 1차 측 단락 전류 곱하기 1차 환산 임피던스예요. 혹은 우리가 환산했을 때 결국 이놈과 이놈은 같은 거기 때문에 권수비분의 2차 측 단락 전류 곱하기 1차 환산 임피던스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1차 측 단락 전류 기준으로 수식을 만들게 되면 이항을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분해, 즉 1차 환산 임피던스 분해 1차 측 전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쓰면 1차 측 전압 나누기 1차 환산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놈이요 우리가 앞에 문제로 돌아가면 바로 이 형태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얘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요거 가지고 한번 더 보면요. 이 1차 측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요소를 토대로 하면 R1 더하기 J의 X1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권수비 제곱이 있고 2차 측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R2 더하기 J의 X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분배를 해주고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게 되면 R1 더하기 A의 제곱 R2 그리고 J의 X1 더하기 A의 제곱 X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를 여기다가 적용을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전류를 계산하려면 이 분모는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표현했을 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꼬라지를 뽑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했던 문제 보기를 다시 보면 세 번째 보기 1차 단락 전류와 1차 전격 전류에 비는 여러 컬럼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단락 전류에 전격 전류가 나누어진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얘를 뺀 나머지를 보게 되면 얼씨구 이거 우리 봤던 거죠? 지금 이 꼬라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놈을요 우리가 방금 봤던 3번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1차 측 전격 전류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조금 떼서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양변에 1차 측 전격 전류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결국 얘가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오타를 냈네요. 여기는 제곱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이핑 치면서 좀 실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라? 답 이렇게 보면 두 개인데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를 이 전동기 솔로 설명하는 경우에 정방향에 대한 회전적의 슬립이 0.1이라면 역방향의 회전적의 슬립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역방향의 회전적에 대한 슬립을 S-라고 했을 때 얘를 정방향 슬립 S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 마이너스 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0.1을 넣게 되면 실제 역방향에 대한 슬립은 1.8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전동기 제동에 관련한 내용을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약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일단 작성을 하다가 조금 또 오류를 냈네요. 얘가 발전 제동이 돼야겠죠. 자, 일단은 내용을 조금 보면서 바로 답을 조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첫 번째 보기. 역상 제동을 사용하는 경우에 정지 직전에 전원을 분리해야 하더라. 실질적으로 역상 제동을 시행할 때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분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회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지 직전에 전원을 분리해야 완벽한 정지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 제동을 사용하는 경우에 분권 전동기의 계좌 권소의 접속은 그대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발전 제동과 회생 제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고 있는 전동기의 전원을 끊어서 발전기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정지하는 방법들이 됩니다. 특히나 이 발전 제동 같은 경우에는 제동하면서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열로 소비를 하고, 회생 제동은 전원으로 되돌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동을 쓸 때 분권 전동기의 계좌권의 접속은 그대로 둔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전원과 분리를 하고 발전기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분권 같은 경우에는 접속을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직권 같은 경우에는 발전 제동을 쓸 때 직권뿐만 아니라 복권 같은 경우에는 발전 제동을 쓸 때 실제로는 계좌 권소의 접속을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회생 제동을 하는 경우에 분권 전동기 계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 실제 이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했던 연운과 똑같이 실질적으로 같은 원리를 쓰는 이 발전 제동에서 분권 전동기 단순히 전에서 분리를 해서 발전기 형태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분권에 있어서 계좌 권소의 접속 내지 전류의 방향은 실적으로 손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3이라고 할 때 분포권 개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권 개수를 떠올리면 Q 사인 2 MQ분의 파이 분의 다시 Q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 써줍니다. 사인 2n분의 파이요. 이때 Q가 매극 매상당 슬로스기 때문에 여기에 3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M은 상의 수죠. 3상이니까 여기도 3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적으면 사인 6분의 파이 나누기 3 사인 자, 이걸 정리하니까 18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특히나 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이 되더라. 답은 3번 되죠.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해서 실제 분포권 개수를 물으면 자주 나오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쉽게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대용량의 동기발전기가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로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면 계좌가 저전압 소용량의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해지더라. 그렇죠. 실제 회전 계좌형을 쓰게 되면 저전압의 소용량 계좌가 회전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회전 전기저항보다 실제 슬립 링과 브러시 수가 작아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을 하면 실제 우리가 회전 전기저항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기발전기는 기본적으로 3상이기 때문에 3상에 대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A상, B상, C상이 있으면 이 A상 코일이 시작되는 부분에 단자가 있을 거고 끝이 나는 부분에 단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A, A' 그리고 B도 똑같이 B, B', C도 같이 C, C''가 있다라고 치면 실제 우리가
회전 전기 사용을 하게 되면 외부 회로와 접속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슬립 링 내지 브러쉬가 총 6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6개예요. 근데 회전 계좌용을 하게 되면 실제 계좌에 코일이 이렇게 감기고요. 여기에 접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슬립 링 내지 브러쉬는 꼴랑 2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 전기장보다 슬립 링 내지 브러쉬 수가 적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속화가 가능해진다? 간단히 말하면 요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동기 발전기가 있으면 겉에 전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편의상 돌극형 계좌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즉 이 계좌는요 전기자보다 작고요. 그리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전기자를 돌릴 때에 비해서 계좌를 돌리게 되면 그 회전 속도는 빨리 할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고속화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간단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회전자의 관성이 작아 고장 시 과도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실제 정확하게는 회전자의 관성이 작아가 아니라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과도 안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조건의 단상 변압기의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120V 그리고 동선이 150W일 때 퍼센트 저항 강화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퍼센트 저항 강화에 대한 수식을 떠올려야겠죠? 일단 이 친구는요, 첫 번째로 1차 측 전격 전압분해, 1차 측 전류, 그리고 1차 환산 저항 곱하기 10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아래로 1차 측의 전격 전류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요, 1차 전격 용량, 그리고 분자는 동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얘를 우리가 동선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르게는 임피던스 와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수식에다가 여기에 주어진 걸 그대로 쓰면 이 동선이 150W요. 그리고 이 용량이 필요한데 보니까 5kV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5kg니까 5000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계산기에 넣으면 이 계산기에서는 3%라는 답을 투입하고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15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입력. 얘를 우리는 임피던스 와트라고 부르죠. 16번째 문제. 직류 발전기에서 계좌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 우리가 이런 놈을 타여자 발전기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쵸? 자, 나머지 복권, 분권, 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여자 발전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얘들은 잔류자기가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7번째 문제입니다. 타여자 직류 전동기에서 부하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안정되고 광범위하게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적당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방식.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어법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는 속도 제어법을 좀 떠올려보면 이렇게 저항제어, 계좌제어, 전압제어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항제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안 써요. 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제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정출력을 할 수 있는 제어. 그래서 다른 말로 정출력 제어라고도 부르고요. 이러한 정출력 제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좁은 범위에서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압 제어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전압 제어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워드 레오나드, 일그너, 직병렬 제어, 초퍼 제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플라이 휠을 설치를 해서 관성을 키워서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 우리는 일그너 제어 방식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휠을 설치를 해서 관성을 높여서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쓰더라 해서 뭐 대표적으로 제철 제강용 압연기에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 답은 1근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지문이 조금 더러워 보이는데, 자, 뭐 보면요. 1차 한상의 저항이 0.05이고 단자전압 200V, 그리고 1차 무브화 전류가 40A, 그리고 무브화 입력이 1.3kg인 삼성 유도기가 있답니다. 이 전동기에 부하를 접속하였을 때 1차 부하 전류가 100A, 그리고 1차 입력이 30kW, 그리고 슬립이 0.0이라면 출력은 몇 kW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무시하래요. 자, 일단은 비교적 간단히 조금 풀어보자 하면 실제 어떤 유도기가 있으면요. 1차 측에 대한 1차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손실이 빠져나간 나머지가 1차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1차 출력을 우리가 2차 측에서는 지한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2차 입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입력이 있으면 당연히 날아가는 손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2차 손실. 이 손실을 빼면 실제 출력이 되죠. 특히 우리가 이 2차 입력, 2차 손실, 출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B, 그놈을 우리는 출력비라 부르고 P2대, PC2대, Pout 1대, S대 1, -S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실제 이 지문의 마지막에 보면 1차 입력이 주어져 있어요. 이 친구가 주어져 있습니다. 30kW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출력을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1차 입력을 안다는 것은 얘를 알 때 2차 입력을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 2차 입력을 안다라고 치면은 이 출력비 관계를 통해서 요놈들의 B, 즉 P2 곱하기 1 -S 하니까 Pout이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1차 손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차 무브화 입력이 1.3kW요. 자, 무브화인데도 불구하고 입력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효 전력이 나타났대요. 결국은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기가 어떤 전기를 소모하고 있으니까 이런 입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식으로 무브화일 때 나타나는 이런 유효 전력 성분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무브화 손실이라고요. 특히나 무브화 손실의 대표적인 것은 철손이 있습니다. 결국 이 값 자체가 뭘 의미한다? 철손이 되더라. 자, 얘는 1차 측 철손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자, 다시 여기다 쓰겠습니다. 1차 입력이 지금 30kW고 우리가 방금 뽑아낸 값이 1차 손실 중에서 그 철손이 1.3kW 요 값이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손실은요, 동손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다시 이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하를 접속을 했을 때 일단 동손은 부하와 관계된 손실이기 때문에 이제 부하를 접속했을 때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부하를 접속을 했을 때 1차 측의 부하 전류가 이렇대요. 그리고 실제 맨 앞에 1차 측의 저항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동손은요, I 제곱 R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1차 측의 부하 전류가 100A고요. 그리고 1차 측의 저항이 0.0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까지 봤을 때 마지막 줄의 조건까지 봤을 때 이 동손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1차 측에 있어서 나타나는 동손값을 계산을 하니까 200W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차 측에서 나타나는 전체 손실 값은요. 결국 이 철손 더하기 동손 아니겠습니까? 얘는 1.3kW고 얘는 200W이기 때문에 전체 손실은 1.5kW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1차 측 입력에다가 실제 1차 손실을 뺀 게 2차 입력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2차 입력은 30kW에서 1.5kW 즉 손실을 빼서 나머지
28.5kW가 되더라. 그럼 얘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28.5 곱하기 1 마이너스 슬립이 0.02요. 수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에 넣으시면 계산기에서는 27.93이라는 값을 탁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대략 28 되더라.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째 문제입니다. 삼상유도 전동기가 경보로 운전 중에 한선의 퓨즈가 용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삼상유도기를 쓰는데 한선의 퓨즈가 용단되었대요. 다르게 말하면 한선이 끊어졌대요. 원래는 삼상 전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삼상이 아니라 이상 전원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삼상일 때가 평형인데 한 상이 끊어지게 되면 일단 불평형 상태가 되네요. 그럼 당연히 불평형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불평형 전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전류값은 이 불평형 전류로 인해서 전류값은 증가가 되겠죠. 근데 불평형이기 때문에 실제 전동기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 속도는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돌리게 되면 증가한 전류로 인해서 전동기 내부 회로가 탈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보면 삼성 직권 자, 또 오류가 있죠. 저희가 삼성이 아니라 삼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오타를 많이 냈네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타이핑을 조금 급하게 치면서 낸 오타임으로 조금 최대한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삼상 직관 정지와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이 중간 변압기를 쓰는 이유는 실적으로 변압기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 요놈이 있다. 그죠? 얘를 조정을 해서 전동기의 특성을 취하기 위함이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특성 지역에 있어서 실제 이 삼상 직권 정지 전동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와 특성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속도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아주 경부하가 되면 속도가 갑작스럽게 확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상 속도 상승을 권수비를 조정함으로써 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보면요. 첫 번째 보기 중간 변압기를 이용하여 속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일단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중간 변압기의 권수비를 바꾸어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 방금 언급했던 거죠. 또 맞는 말.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회전자 진압을 정류장에 맞는 값으로 선정할 수가 있다. 실제 변압기를 쓰는 목적 자체가 권수비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권수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자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3번 누설 리액턴스 얘는 그렇죠. 조정할 수 없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기기 수능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일단 생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본 이 20문항이 앞으로 이 전기공사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응용일 때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실제 지금 한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봐주셔야 되지 이거 무조건 나오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